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미지문화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미지문화연구소는 우리 문화 속에서의 이미지 활동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미지학 연구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회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준비가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연구소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미술관 설립을 통한 미술문화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미술관이라는 학회 주제도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미술관 제도의 설립 이래 형성된 양자의 복잡한 관계가 오늘 학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 포함해서 이제 5분의 발표자와 4분의 패널, 그리고 우리 연구소 연구원 선생님들, 그리고 펠로우 선생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창립기념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바로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예술의 자율성을 둘러싼 미술관의 이중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술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제도의 지배 구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미술관의 이중적인 모습을 미술사적으로 훑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책은 독일의 미술사학자인 마틴 방케의 궁정예술가입니다. 방케는 이 책에서 근대적인 예술가의 탄생을 조명합니다. 방케에 따르면 13세기 중반에 전 근대적인 길드에서 벗어나 왕실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궁정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고 왕의 주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일할 때도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술가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주어지고 예술은 자유하게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인데요. 방케에 따르면 이로부터 궁정 조달자라고 불리는 예술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궁 바깥에서 살면서 작품을 이제 궁정에 조달한다는 개념인데요. 알브레이트 뒤러, 티치아노, 루벤스 같은 이들이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궁정예술가와 동일한 권한을 누리지만 궁정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면서 더 큰 자유와 예술적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예술가들이 시장과 접촉면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전시를 주요한 활동으로 삼게 되는데요. 독일의 미술사학자 오스카 베추만이 이제 전시 예술가라고 이름 붙인 이들 예술가는 이제 말 그대로 전시의 그림을 생산하고 전시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두아르만의 이제 표현을 인용을 하자면 전시를 생사가 달린 필수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들 전시예술가는 궁정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보다는 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과 예술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고요.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른바 예술의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가 자크 루이 다비드일 것이고요. 잘 알려져 있듯이 자크 루이 다비드는 예술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시회 입장료와 작품 판매 수입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명예로운 이익으로 간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제 대중의 취향에 민감해야 했고요. 실제로 그것을 반영한 예술 작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 제도화된 살롱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자신을 희생자나 순교자로 포장한 귀스타프 꾸르베 같은 예술가 역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살롱전에 작품을 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궁정의 예술 후원을 대신하는 다른 제도가 자크 루이 다비드와 꾸르베의 활동 시기 사이에 이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마침 이 시기는 나폴레옹의 전리품이 파리로 옮겨지던 시점이었고요. 나폴레옹 미술관이 대중을 상대로 전시를 개최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주장처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능,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인 힘이나 주권을 과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제도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미술관은 살롱 심사위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작품을 선별해서 전시했는데요. 한스 벨팅의 용어를 빌리자면 미술관은 걸작만을 소장하고 전시하면서 예술의 성역을 쌓게 됩니다. 문제는 미술관에 소장된 걸작이 보통 옛 거장의 작품이었다는 점이고요. 살아있는 예술가들이 과거의 위대한 예술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달갑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스 벨팅에 따르면 이 시기에 미술관을 통해서 자율성의 이상이 절대 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지향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예술가라면 절대적인 예술, 즉 걸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때 미술관은 이제 걸작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술가들을 통제하는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예술가를 보호하면서 작업의 자유를 제한했던 옛 궁정의 귀족이나
전시회 장을 열어놓고 심사를 거치게 만든 살롱처럼 미술관도 예술의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제도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걸작, 즉 마스터피스는 원래 숙련된 장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 길드에 제출해야 하는 작품을 의미했고요. 따라서 길드의 규칙을 따라 제작되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제도에 복속된 작품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술관이 절대 예술이라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위협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는 이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예술가들은 이러한 미술관의 이중적인 태도에 영리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앵그르 같은 경우 옛 걸작의 특징을 잘 반영한 작품을 1827년 루브르 박물관 천장에 그려 넣었고요. 제리코 같은 경우 현대적인 주제를 고전적인 화풍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살아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미술관 안에도 소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쟁 들라크루아의 단테 조각배는 1820년대에 이미 릭상부르 미술관에 걸렸고요. 1900년대에 이르면 심지어 고갱의 현대적인 작품 역시 미술관에 소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드디어 1929년에 모마가 설립이 되는데요. 모마는 이름 그대로 과거가 아닌 현대미술을 다루는 기관이었고요. 최고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29년 모마의 전시 장면인데 세잔, 고갱, 세라 같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모마의 초대 관장인 알프레드 바는 미국의 모던 아트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예술 연구기관을 표방하면서 미술관을 연구, 출판, 교육 기능까지 갖춘 대학처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알프레드 바는 예술의 논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예술가를 미술관에 채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술가 채용 정책은 1960년대에 모마의 독특한 고용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술가를 말 그대로 미술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바가 예술가에게 미술관 운영과 전시기획 등의 협력자 역할을 맡긴 것과 다르게 1960년대, 70년대 모마에서 예술가들은 진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라이만은 경비원으로 일을 했고요. 솔로잇은 미술관 서점 계산대에서 일을 하다가 안내 데스크로 자리를 옮깁니다. 루시 리파드는 도서관 보조사서로, 그리고 로버트 맨골드는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리파드의 도서관 업무를 이어받게 되고요. 이외에도 제프 쿤스, 댄 플레빈 같은 이들이 모마에서 일을 했는데 이러한 고용정책은 젊은 예술가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자 예술적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마의 고용정책이 독특했던 것은 예술 창작을 직접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제 지원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자크루이 다비드 일의 외적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했던 전시 예술가에게 비교적 잘 어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가들이 미술관이라는 제도에 예술적 빚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노동자로 일하던 예술가들이 알프레드 바 일에 강조되어 온 모마의 형식주의 미학과 모더니즘의 순수성 요구에서 벗어나 미니멀 아트나 개념미술, 제도 비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고용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시 리파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1960년대 젊은 예술가들은 액자와 좌대증후군에서 탈출을 꾀하는데요. 이들 모마 직원들은 미술관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전시를 섭렵하면서 모더니즘의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노동자연합이 모마에서 벌인 반전 시위가 대표적인 첫 사례일 것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최종철 선생님 발표에서 상세히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미술관의 권위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환상 자체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시위는 이듬해인 1970년 모마의 정보전에서 한스 하케가 감행한 모마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케는 모마 설문조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시장 관람객들에게 사선 도전에 나선 록펠러 뉴욕 주지사가 닉슨 대통령의 인도 차이나 정책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 11월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묻게 되고요. 모마 설립자 가문의 일원이자 미술관 상임이사였던 넥슨 록펠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술관 배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폭로하는 제도 비판의 초기 사례이고요. 예술이라는 고고한 가치를 지켜온 것처럼 보이는 미술관이 사실은 자본가나 정치가의 도덕적 세탁에 활용되고 있음을 폭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술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케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잭 버넴의 시스템 미학의 영향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실시간 사회 시스템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러한 이념은 오늘날 프로젝트 기반 예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맥락에서 이러한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궁정 예술가의 등장 이래 예술의 핵심 가치였던 자율성 개념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술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대신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의 생산에 관여하게 된다면 근대적인 자율성 개념의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술의 자율성을 소외하는 기관인 미술관은 이 지점에서 이제 독특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저항을 하는 대신 비판을 미술관 내부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도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인 안드레 프레이저의 미술관 하이라이트의 경우 예술가는 미술관을 무대로 미술관 제도를 비판하는데요. 프레이저는 1989년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제인 캐슬턴이라는 가명으로 도슨트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마 설립 이래 정착된 교육과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것들이 사실상 제도적이고 이데올로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이제 폭로한 것인데요. 특이한 점은 미술관이 이러한 자기 비판에 참여 또는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미술관의 태도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채용 정책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시기는 이른바 전시 제작자들 또는 독립 큐레이터들이 대규모로 미술관 관장이나 큐레이터로 채용되던 시기인데요. 예를 들어 하럴드 제만 같은 큐레이터는 자신을 전시 작가라고 칭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니엘 비랑의 비판을 인용하자면 이들은 사실상 예술 작품을 자신의 내러티브에 강제로 끼워 맞춘 일련의 전시를 선보이면서 예술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술의 자율성보다 담론이 이제 우선시된 사례일 것이고요. 그래서 다니엘 비랑 같은 경우는 제5회 도큐멘타에서 전시장에 이제 줄무늬를 칠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왼편 사진이죠. 큐레이터에게서 전시 구성 권한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고요. 큐레이터 예술가에게 맞서서 자기가 이제 예술가, 큐레이터가 된 것입니다. 예술가가 이렇듯 담론 형성에 직접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큐레이터 같은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테리얼 그룹, 루이스 로울러, 프레드 윌슨, 주디스 베리 같은 이제 예술가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여기서 예술과 담론, 예술 실천과 사회적 실천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문제를 미술관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날 미술관은 이런 비판적인 예술을 위한 무대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비판 프로젝트를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비판의 대상이자 비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더 이상 중립적인 성역이 되기를 포기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비판의 내재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요. 아마도 미술관은 이를 통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재정적인 지원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의 내재화와 큐라토리얼 실천을 통해서 근대 이래 미술관이라는 제도가 수호해왔던 예술의 자율성 개념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술과 사회담론이 뒤섞이면서 미술관이 지켜야 할 성역이 미술관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미술관은 예술의 자율성을 수호하기보다는 그 개념을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존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예술의 정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미술관은 예술의 자율성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할 자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실천이든 담론이든 간에 예술로 형식화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미술관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스스로를 규정할 자유로 재정의하면서 예술과 사회적 실천 사이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미술관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미술관은 우리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술의 자율성 개념을 변화시키면서까지 그것을 수호하는 제도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존속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대적인 예술가의 등장 이래 제도는 늘 이중적이었고 예술은 그것의 보호와 통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